2021년 리오넬 메시가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하니까 마이클 조던이 웃었다는 보도가 곳곳에서 나왔거든요. 왜 웃었어요? 당시 파리 네. 생제르맹 유니폼을 조던 브랜드에서 디자인했기 때문입니다. 아. 파리 생제르맹 유니폼 매출의 5%가 마이클 조던에게 돌아간 것이죠. 메시가 온다는 소식에 유니폼이 불티나게 팔렸고 조던 주머니도 그만큼 두둑해졌습니다. 듣다 보면 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재테크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 파트너 박연미의 목돈 연구소. 목돈 연구소에만 있는 주말의 극장 경제의 눈으로 다시 보는 영화 연구소 시작합니다. 매일경제 박창영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화 골라주는 남자하고 같이 오늘은 어떤 영화를 볼지 두근두근합니다. 오늘 무슨 영화 볼까요? 예, 오늘 소개할 작품은 에어입니다. 에어? 예, 공기? 그렇습니다. 공기. 근데 에어 조던의 에어이고요. 맷 데이먼, 벤 애플렉 주연 작품인데요. 영화 팬들에겐 믿고 보는 조합이죠. 일단 배우가 마음에 들어요. 네, 10대 때부터 친구로 지낸 두 사람이 시나리오를 공동 집필한 굿윌 헌팅에 함께 출연한 이래 2021년 라스트 듀얼에 이어 이번까지 세 번째로 연기합을 마쳤습니다. 이번 작품에서도 두 사람은 안정적인 연기로 작품을 끌어가는데요. 또 영화 감독으로서도 입지가 탄탄한 벤 애플렉이 스스로 연출을 맡기도 했습니다. 벤 애플렉은 진짜 처음에 데뷔했을 때는 이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요. 연기도 잘하고 만능 엔터테이너죠. 그러니까 얼굴만 잘생긴 줄 알았는데 무튼 말씀하신 대로 믿고 보는 조합입니다. 영화 에어 경제 포인트 어떤 걸 좀 눈여겨볼까요? 예, 미국 스포츠용품 브랜드 나이키의 실화인데요. 1984년 나이키는 농구화 시장에서 컨버스, 아디다스에 이어 점유율 기준 3위 업체였습니다. 업계의 위상을 바꿔보려던 나이키가 당시 유망주였던 마이클 조던을 일찍이 알아보고 그와의 계약에 사활을 거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영화를 함께 보면서 업계의 후발주자였던 나이키가 어떻게 압도적 1위로 부상하게 됐는지, 최근엔 스포츠 브랜드 트렌드를 어떻게 주도하고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 갑자기 추억은 방울방울. 에어 조단. 저는 끝내 못 신어봤어요. 아, 그러세요? 네, 에어 조단. 그 너무 비싸가지고. 이제 사서 신으셔도 되지 않아요? 지금 신기에는 약간 좀 그래요. 영화의 줄거리부터 한번 볼까요? 네, 영화는 1984년 시대상을 비추며 시작됩니다. 미국의 1980년대에 추억이 있는 관객이라면 재밌게 느낄 장면이 많습니다. 당시 비보잉과 에어로빅, 프로레슬링 등 인기 있었던 문화가 마치 응답하라 시리즈처럼 다소 아련하게 그려지거든요. 반면 주인공들이 다니는 회사이자 사실상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이키 상황은 암담합니다. 일단 농구화 시장에서 점유율이 17%에 불과한데요. 이건 1위 컨버스의 54%, 2위 아디다스의 29%에 비해 크게 처지는 수치입니다. 1980년 상장한 이 기업의 주가가 연일 떨어졌고요. 매출도 하락세였습니다. 영화 바깥 이야기를 곁들이자면 창업자인 필 라이트가 주주 서한에 그 해를 회상하며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조지 오웰이 맞았습니다. 1984년은 힘든 한 해였죠. 문학소년. 네. 조지 오웰까지 나왔어요. 주주서원에 이 정도 쓰는 그런 대표면 좀 괜찮을 것도 같은데 왠지 해법을 찾아낼 것 같습니다. 문학 청년은 어디에서 해법을 찾았습니까? 예, 나이키는 NBA 신인 드래프트 3지망 선수였던 마이클 조던에게서 희망을 봅니다. 맷 데이먼이 연기한 소니 바카로는 나이키 모델이 될 선수를 찾는 스카우터인데요. 그는 조던의 플레이에서 세계 농구의 미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임원들에게 그의 신인 3명과 계약할 수 있는 25만 달러를 마이클 조던 한 사람에게 쓰자고 주장합니다. 그것도 연간 25만 달러씩 5년간이요. 고만고만한 선수 3명이 아닌 스타 플레이어 1명이 나이키를 바꿀 수 있다고 본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되는 투자네요. 이게 소위 말해서 올인, 우리가 시쳇말로 몰빵이라고 하는 네. 거잖아요. 이거 회사에서 선뜻 오케이 안 날 것 같은데요. 예,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치는데요. 소니는 두 가지 차원의 난관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먼저 회사 안에서의 반대이고요. 신인에게 투입할 한 해 전체 예산을 한 선수에게 투자하는 의견,
나이키 창업자 필 라이트가 매우 싫어합니다. 참고로 벤 애플렉이 연기한 필 라이트 CPA인데요. 회계사로서 비용 지출에 엄격한 모습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리고 비용을 한 사람한테 올인한다 이런 결정도 어렵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이클 조단이 오케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마이클 조던은 심지어 아디다스 마니아로 나오는데요. 와, 조던은 대학 시절 컨버스랑 계약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장 밖에서는 아디다스를 신었습니다. 어렵다. 예, 이를 컨버스가 묵인해줬을 정도로 아디다스에 매료돼 있었거든요. 당시 자본력도 아디다스가 한층 더 강했고요. 무엇보다도 나이키가 당시의 쿨한 이미지가 부족한 것으로 묘사됩니다. 떠오르는 스포츠 스타 입장에서 3위 브랜드랑 선뜻 계약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조던에게 인생 최대의 베팅을 한 소니 바카로는 어떤 수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까요? OTT에서 공개 중이니 정치자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 아, 알고 싶다. 너무 궁금한데 당장 봐야겠어요. 영화에서 나이키 창업 스토리도 나옵니까? 예, 나이키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다 들려주고 싶었는지 인물들의 대사를 통해 곳곳에서 드러냅니다. 창업자 필 라이트를 비롯한 멤버들이 직접 나 때는으로 운을 떼면서 옛 다시 이야기를 해줘요. 나 때는 그 느낌 라떼, 아니잖아요. 라떼. 라떼로 나 때는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인데요. 영화 안팎의 이야기를 간추려서 초창기 나이키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회사 설립은 1964년으로 올라갑니다. 미국 오리건 대학교에서 육산 성수와 코치의 관계로 만난 필 라이트와 빌 바우어만이 의기투합해서 블루 리본 스포츠란 업체를 세운 게 출발입니다. 이 회사는 단순히 일본 오니츠카 타이거 제품을 떼서 팔다가 1971년 자체 생산 라인을 만들면서 나이키로 사명을 바꿨습니다. 아식스 만드는 회사. 네네네. 네. 나이키의 유명한 스시 로고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1971년에 대학생 캐롤린 데이비슨에게 단돈 $35를 주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시급 $2씩 17시간 30분을 일하고 만든 로고라서 총 $35가 지급됐다고 하네요. 캐롤린 데이비스는 어떻게? 이거 저작권 걸어놓을 걸,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세계적인 그 브랜드 로고 제작될 거로는 이렇게 너무 잘 될 줄 낮잖아요. 알았으면. 그래서 주 1983년에 보면 캐롤린 데이비슨이 창업자 필 라이트에게서 다이아몬드가 박힌 나이키 로고 모양 금반지와 나이키 주식 500주를 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나이키가 그간 진행했던 액면 분할을 모두 고려하면 당시 500주는 현재 32,000주가 됐을 것이고요. 그녀가 한 주도 팔지 않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최근 $110 정도를 오가는 주가를 고려했을 때 주식 가치는 $352만 규모가 됐겠네요. 원화로 45억 원 상당입니다. 그래도 모른 척하진 않았어요. 잘 됐을 네네네. 때. 에어 조단을 출시하기로 했어요. 이 나이키의 결정 결국 대박이 났죠. 예. 나이키가 당시 신인인 조던에게 연간 $25만 지급을 약속한 것은 파격적인 제안으로 평가받는데요. 참고로 실제로는 연간 $50만 5년 지급을 약정했는데 영화에서 다소 축소해서 나타냈다고 합니다. 또 이를 넘어 에어조던 판매 수익 중 일부를 나누기로 한 것도 신인 대상의 계약으로는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나이키가 에어조던 출시 첫 해인 1985년에 올린 매출이 $1억 2,600만, 하나로 1,630억 원입니다. 나이키가 애초 에어조던 초기 4년 매출로 $300만 예상했다고 하는데요. 1년 만에 이를 40회 초과 달성한 거죠. 최근 매출을 보면 조던 브랜드가 지난해 벌어들인 돈은 6조 6천억 원으로 전년 6조 2천억 원에서 4천억 원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나이키 지난해 매출이 60조 원이니까요. 회사 매출에서 10% 이상 차지하는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에어조단이 진짜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였습니다. 저도 이게 진짜 신고 싶었거든요. 당시 하이탑 시장에서 에어조단 하면 끝나는 거예요. 반에 에어조단 신고 저는 국민학교 세대니까 요거 신고 왔다 그러면은 야 나 한 번만 신어보면 안 돼? 이게 35년 전 가격으로 10만 원이 넘었으니까 이 정도면은 집에서 허리가 휘청하는 그런 가격이었습니다. 부의 상징이었는데 이 정도를 팔았다. 세계 농구화 시장의 순위가 바뀔 만한데요. 네, 나이키의 전 세계 농구화 시장 점유율은 90%에 달합니다.
영화의 배경인 1984년에 스타 플레이어들의 원픽이었던 컨버스는 이제 나이키 산하에 있죠. 나이키가 2003년 약 4천억 원의 컨버스를 인수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컨버스가 나이키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정도입니다. 조던 브랜드보다 비중이 낮은 거죠. 자, 조던에게도 굉장히 잘한 계약이었겠어요. 돈방석에 앉았을 것 같은데요. 예, 2021년 리오넬 메시가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하니까 마이클 조던이 웃었다는 보도가 곳곳에서 나왔거든요. 왜 웃었어요? 당시 파리 네. 생제르맹 유니폼을 조던 브랜드에서 디자인했기 때문입니다. 아, 파리 생제르맹 유니폼 매출의 5%가 마이클 조던에게 돌아간 것이죠. 메시가 온다는 소식에 유니폼이 불티나게 팔렸고 조던 주머니도 그만큼 두둑해졌습니다. 마이클 조던이 나이키 브랜드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작년 한 해에만 3,300억 원입니다. 조던이 현역 때 선수 생활로만 벌어들인 돈이 1,215억 원이라고 하니까요. 한 해 동안 나이키를 통해 만든 수입이 훨씬 좋은 셈이죠. 포브스는 조던 재산을 2조 6천억 원 정도로 추정하는데요. 이 중 절반 넘는 돈이 나이키와의 계약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이 에어조단을 비롯한 이 조던의 브랜드들 리셀 문화의 중심에 있기도 하죠. 네. 2020년 나이키와 디올이 컬래버 제품 디올 바이 에어 조던 1을 내놓았는데요. 300만 원에 출시된 이 한정판 스니커즈는 리셀가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2천만 원이요? 네네. 운동화 아니에요? 예. 와, 이거 최고가. 어떻게 신어요? 네. 그러니까 모셔놔야죠. 뭐. 네, 올해 4월엔 트래비스 스캇과 조던 브랜드가 협업해서 스니커즈를 내놨는데요. 출시가가 18만 원 정도인데 리셀가는 인기 사이즈 기준으로 200만 원을 넘나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조던 브랜드가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나이키 본사에서도 공을 들이는 모양새입니다. 지난달 23일 조던 월드 오브 플라이트가 서울 홍대에 매장을 열었습니다. 오로지 조던 브랜드만을 위해서 만든 매장인데요. 밀라노, 도쿄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서울에 오픈한 겁니다. 조던 월드 오브 플라이트를 가보려 도쿄까지 가던 팬들이 이제는 한국에서 팬심을 채울 수 있게 된 겁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서는 철수를 했다고 하는데 나이키는 왜 빠졌습니까? 예, 2019년 나이키는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소비자 직접 판매를 늘리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이를 디렉트 커스터머 D2C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나이키는 기존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쳐서 3만 개의 유통 파트너가 있었는데요. 이를 40개의 유통업체로 재편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 취지에 대해 나이키는 소비자와 직접 관계를 맺고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겠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첫째로 유통업체 의존도를 떨어뜨릴 수 있고 둘째로는 고객 데이터를 직접 관리함으로써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겠죠. 무엇보다도 이익률을 높이려는 의도가 클 것입니다. 삼성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업종의 경우 D2C가 비중이 높일수록 마진율도 높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는 LVMH, 몬클레어, 룰루레몬 등이 있습니다. 나이키의 D2C 전략 최근 판매 동향만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난해 판매 채널에서 D2C가 차지하는 비중이 42%에 달했습니다. 플랫폼에 돈 떼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네요. 네네. 나이키가 이렇게 성장해온 그런 브랜드였군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나이키에서 한정판, 콜라보 제품 이런 거 나온다고 했을 때 백화점에서 정말 인산인해 줄을 서고 오픈런하고 이런 모습들 제법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부회장도 나 이거 한정판 얻었다 이런 거 자랑할 정도니까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도 한정판 스니커즈 있을 때 나 이거 얻었어. 요거 자랑하거든요, 인스타에. 그 정도니까 우리나라의 스니커즈 사랑 요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리셀 시장에서 아주 핫한 아이템이기도 하고 재테크로도 스니커즈를 모은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영화는 어때요? 재밌습니까? 예, 머니볼, 파운더, 소셜 네트워크 등 경제 실화가 담긴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충분히 즐길 만한 요소가 많은 작품입니다.
이런 장르는 대사에 의존하며 설명적으로 가기가 쉬운데 에어는 대사나 액션이 튀지 않고 자연스럽게 녹아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만듦새가 매끄럽다는 건데요. 다만 저는 이 영화가 좀 사실을 왜곡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이 좀 걸립니다. 오. 이를테면 등장인물들이 나이키의 슬로건 Just Do It 유래에 대해서 대화 나누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거 되게 유명한 말이잖아요. 네네. 네. 이게 실제로는 1977년 한 사형장에서 총사령이 예고된 사형수가 Let's Do It이라고 했던 것에서 영감을 받아서 Just Do It이라는 슬로건을 만들었다는 건데요. 아, 진짜요? 네네. 오. 근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이 슬로건이 처음 사용된 게 1988년이라는 거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화 시간적 배경은 1984년인데요. 나이키의 이모저모를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바꿔서 쓴 겁니다. 그럼 그때는 이 말이 아직 나오기 전이네요. 그렇죠. 약간 시간 여행자들처럼. 아하, 이 모자이크. 네. 근데 이렇게 사실을 교묘하게 바꿔 쓰는 부분이 너무 많다면은 영화의 제작 취지에 다소 어긋나지 않나 싶은 부분도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이 영화를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건 나이키라는 회사의 도전 정신을 살펴보기 좋기 때문이고요. 또한 설사 100% 공감하지 못하더라도 직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도전을 장려하는 진취적인 기업 문화에 대해서 느껴보기에도 좋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키라는 회사는 참 희한해요. 이 회사는 카피 제품이 있으면 그걸 전 세계에서 제일 똑같이 카피하는 공장이나 그런 나라가 있다. 찾아가서 그 공장을 사버린다고 합니다. 무섭네요. 너희 기가 막히게 우리 거 잘 만들더라. 우리 거 하청할래? 그래서 더 이상 카피를 못하게 막으면서 본인들이 생산하는 이 하청 물품의 퀄리티까지 높인다고 합니다. 무섭죠. M&A 아니겠습니까? 생산적인 방식에. 같이 볼 만한 영화 어떤 게 있습니까? 예, 확실히 마이클 조던의 사례만 보면 재능은 인간에게 축복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반대 이야기라는 작품도 하나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휘트니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휘트니 휴스턴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인데요. 그녀는 1991년 아프리카계 미국 여가수로는 처음으로 슈퍼볼 국가 재창 무대를 선보이며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아티스트입니다. 영화에서 묘사하는 휘트니의 성장 과정을 쭉 보면 악마적 재능을 가졌다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그녀는 자신의 재능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마찰을 겪으면서 내면이 피폐해지거든요. 전 세계인의 영혼을 감싸는 목소리는 개인이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짐이 아니었나. 신이 그녀에게 준 재능이 악마적 재능이 아니라 악마 그 자체 아니었을까 하는 여러 생각을 깊게 해보게 만드는 수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능이 악마적 재능이 아니라 악마 그 자체 아니었을까. 오늘도 말로 드리블을 하는 박창현 기자님. 그래서 오늘 우리 PD가 휘트니 휴스턴의 노래를 선곡을 했군요. 지금까지 경제의 눈으로 영화 다시 보기 영화연구소 매일경제 박창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